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괜히 미움받는 것 같고 오해를 사는 일이 반복되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안녕하세요. 20년간 사회심리학을 공부해 온 김준상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감정이 유난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계속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말에 자주 상처받고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걸 느낀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꽤 많은 걸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지, 왜 말투 하나가 오해를 낳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 만드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정서지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서지능은 상대방과 나의 정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일까요? 사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오래 지켜보면 말투나 표정, 태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중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말투입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의 방식이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짜증을 그대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맨날 늦냐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 있었어 늦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 라고 말합니다. 둘 다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전자는 감정을 던지는 방식이고 후자는 감정을 조절한 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서지능의 시작점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는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말로 꺼낼 때 얼마나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느냐입니다. 똑같이 불쾌한 상황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그대로 내뱉지 않고 한 번 걸러서 전달합니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입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의 심리학자 마크 브레킥 교수는 감정을 명확히 언어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즉 감정 명명 능력이 정서지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빠 죽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서운한 건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피곤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인식하는 순간 말투와 행동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현실에서도 이 능력은 자주 시험받습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결국 회의 분위기를 깹니다. 반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회의가 끝난 후에 따로 이야기하거나 다음 기회를 봅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서 전달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투의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의 말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결국 거리감을 형성합니다. 반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말투는 불편한 이야기도 부드럽게 전달되게 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 가족 간 대화, 직장 내 회의 등 어떤 상황에서도 말투 하나로 관계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생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단 3초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정을 표현하려는 건가? 정보를 전달하려는 건가? 이 질문만 해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면 감정을 책임지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따위로 말해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담대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정서지능 향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투에는 우리 안의 감정 조절 능력, 자기 이해 수준, 타인 배려 능력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단순히 말의 방식이 아니라 정서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투가 감정 조절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혹은 뭔가를 지적하려 할 때 그 말의 의도와 효과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말해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말에 대한 메타인지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진심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나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자꾸 날 깎아내리지? 왜 나를 무시하지? 이처럼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통제하려고 드러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칼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엄마가 딸에게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을 할 때 엄마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매번 들을 때마다 무능하다는 자책감, 비교당하는 느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좌절이 함께 느껴집니다. 그러면 결국 소통은 단절되고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말이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이 말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메타인지를 정서지능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훨씬 더 깊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케이건 교수는 메타인지를 갖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말은 정말 지금 필요한 말인가? 둘째,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인가? 상대를 위한 말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맥락입니다. 같은 말도 언제 하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지쳐 있는 상태일 때는 그 어떤 조언도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감정이 앞서며 상황에 대한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말이 단순해지고 듣는데 더 집중하며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결국 관계의 깊이, 신뢰의 수준, 그리고 감정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의도가 좋다는 말입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말 뒤에는 종종 책임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말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말이 나올 때의 내 상태를 인식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메타인지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는 삶의 근육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단 3초, 나 이 말 왜 하지 하고 물어보는 습관. 그것이 여러분의 말에 따뜻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말의 표현 방식입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다르고 아다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언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말투의 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말투는 결국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또 이런 실수를 하지? 매번 똑같은 걸 지적하게 만드네. 이 말은 문제 상황을 지적하는 동시에 상대를 위축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데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똑같은 실수 지적이지만 후자의 말투는 상대에게 책임감을 일깨우면서도 존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투가 담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고스란히 관계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뢰가 생기지만 어떤 사람과는 항상 긴장하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되는 이유도 결국 그 사람의 말투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 즉 어조와 억양, 표정과 시선, 그리고 단어 선택 등이 대화의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대화의 첫 7초 동안 상대가 느끼는 호감도와 신뢰도는 대부분 이 말투 요소들에서 결정된다고 분석됩니다. 말하자면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야, 너 그거 왜 안 했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상하지만 혹시 그 부분 진행 중이신가요?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지 함께 협력하자고 느끼는지는 말투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연습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말할 때 나는 중심 문장을 나 중심 문장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렇게 무책임해 대신 나는 이 부분이 반복되니까 조금 불안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대화를 여는 말투가 되는 것이죠. 감정을 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말투를 통해 감정의 방향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사람들일수록 말투에 공을 들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의 대부분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좀 길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덜거림으로 두 번째는 공유로 들립니다. 이렇게 말투 하나가 전달의 의미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결국 말투는 상대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과도 같습니다. 세게 두드리면 문이 닫히고 부드럽게 두드리면 안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원인을 상대의 반응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말투에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말투를 바꾼다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해는 줄어들고 상처는 덜어질 수 있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투는 남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내 말투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정서지능을 키우는 첫 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투가 관계를 결정짓는 열쇠라면
그 말투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반응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자라온 정서적 토대, 즉 애착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착은 단순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심리 기제입니다. 심리학자 바솔로뮤는 애착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혼란형입니다. 이 중 안정형은 감정 조절이 잘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경계와 유대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면 회피형과 불안형, 혼란형은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대화를 피하거나 말투가 냉정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남편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쁘니까 연락 못했을 뿐이야. 사실 이 말 뒤에는 관계에서 밀착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피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말투가 무심하고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진폭이 크고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지고 말투가 예민해지며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나는 혼자 두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늦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전화를 수차례 걸고 오히려 남편이 피하게 됩니다. 남편은 회피형, 아내는 불안형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상처 주는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착 유형은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말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자신이 어떤 애착 유형인지 알고 그것이 관계와 말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자꾸만 억누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애착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애착 유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완전히 바꾸기보다 의식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피형인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친밀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불안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반응을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애착 유형을 점검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습니다.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려는 편인가? 아니면 상대를 몰아붙이는가?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지는가? 불안해지는가? 감정을 표현할 때 나는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 환경은 우리의 말투와 감정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투를 바꾸려면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하고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자신의 애착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서지능은 단지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돌보고 그것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애착 유형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 이전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감정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어떤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5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이 5가지가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힘에 대한 욕구가 좌절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가 무시당했을 때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또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늘 텅 빈 느낌이 드는 건 이 욕구가 충분히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회사에서 팀장이 회의 중에 자꾸 말을 자르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직원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회의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피곤해서 바빠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싶다는 힘의 욕구가 무시당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분노나 회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욕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날까? 단순히 기분 탓으로 넘기기보다 그 감정이 말해주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연습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감정 단어 하나로 정의해보고 그 감정 아래 있는 욕구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운하다면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건지 함께 하고 싶었던 건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 아래 숨은 욕구를 명확히 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신호로 바뀝니다. 또한 욕구를 인식했다면 그 욕구를 실제 삶에서 작게라도 실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작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녔다면 지금 하루 1시간이라도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운동을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동네 체육관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욕구는 단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경험해줘야 비로소 감정이 정리되고 안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의 주도권이 점점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반응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말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불안정할수록 말투가 날카롭고 욕구가 충족될수록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감정은 절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나의 욕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면 감정은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시키기 시작하면 감정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감정을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 아래 어떤 욕구가 숨어 있었는지, 그것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훨씬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투와 감정, 그리고 정서지능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해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투는 감정 조절 능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조언조차 칼이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상대는 어떻게 들을지를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처럼 말투는 곧 관계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연습이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애착 유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피형, 불안형 등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모든 감정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감정만 보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욕구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화법 훈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 감정의 뿌리를 인식하는 자기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만 알고 있기에는 아깝지 않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주변 사람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 치매 환자의 돈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제목은 치매 환자 돈이 사라진다 치매머니 당신도 표적입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혜택 안내입니다. 한 해 가장 많은 판매율과 함께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온 단비타민C, 락토핏 유산균, 센트륨 멀티비타민을 인생 한 줄 구독자 한정 특별가로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